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어느새 주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 일면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매를 할 때마다 0.3%씩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참석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 일면입니다. 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 5차례나 이런 발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는 것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은요.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북과 강남의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강북을 관통하는 경전철을 통해서 강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큰 폭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4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날인데요. 청와대가 이번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시사 해설을 해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팀이 꼽은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신문 여행 떠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범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명 가까운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게 채용에 영향을 미쳐선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박대와는 다르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정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이걸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은 그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2% 태극기로 꼽아봤습니다. 행동하는 우파라고 했던가요?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전체 유권자의 2%밖에 안 될 것으로 추산되는 태극기 부대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핵화는 어디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이 올수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겠는데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소식을 시작으로 본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6면도 관련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뽑고 삼촌이 면접했다. 청년 꿈을 앗아간 채용 비리라고 했는데 범정부 기관 차원에서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200여 명 가까운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6면 같은 소식인데요. 사실로 드러난 고용세습,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 뺏는 약탈행위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영걸 위원님, 채용 비리 중앙일보가 이렇게 쓴 것처럼 정말 일자리 뺏는 약탈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들. 그렇죠.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9%, 예. 실업자가 거의 40만 육박하잖아요. 예. 그 취업하기가 지금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네. 바늘구멍인데 이 바늘구멍마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력자 집안의 아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백, 무직, 네. 백이 없으면 직업도 없고 유백, 유직, 백이 있으면 직업도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게 공기업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조선시대 때 홍경래 난날 때 네. 삼정문란이라고 해서 전정, 군정, 황곡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조선시대 때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기업 채용 비리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자기 조카 취업하려고 삼촌이 면접관에 참여하고 예.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뽑아놓은 후보자를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다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굉장히 지나친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공기업의 CEO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CEO를 뽑을 때 낙하산이나 정치권에서 내려오니까 네. 그 사람들이 자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회 정치권이나 그 민원인들의 뜻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CEO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의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말처럼 네. 주인 없는 공기업이 누구나 이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가 판쳐가지고 예.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게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공평을 강조했는데 네. 진짜 정권적인 차원에서 걸고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네.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지금이라도 다 쫓아내고 다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계일보가 지적한 내용이 정부와 국회가 건전한 비판, 또 그리고 감독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다.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차원에서도 자기 시켜준 사람의 뜻에 맞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채용 비리까지 연결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은철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채용 비리가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예. 얼마나 이렇게 이제 기득권 담합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CEO를 뽑으려면 시민들이 관여를 해서 뽑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촛불 집회 이후 뭐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사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그 CEO 인선과 관련해 갖고는 정부나 국회가 전혀 뭐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네. 뭔가 좀 전향적인 이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그 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선 이야기 이제 예.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네. 이게 이래서는 전혀 이제 그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가 힘든 또 이제 국가의 그 정당성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침해되어 이제 훼손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 정부나 국회에게서는 특히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음서제도라고 있었잖아요. 고위층 자제는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고위층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음서제도의 폐해 같은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사회가 문란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데 정말 계층 사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자괴감, 패배감 이런 것들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의 현실에서 대학생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네. 그 수많은 고민의 번민의 밤을 지내면서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공정하게 인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자괴감을 크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요. 더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에요. 네. 전국에 있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도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그 공공기관들에서도 지금 이번에 조사한 바와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과감히 척폐가 돼야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취업 준비생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왜 공공기관 채용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험은 시험 성적으로 하니까 좀 더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민간 기업으로 가면 더 많은 이런 그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업에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빽이 있으면 직장이 생기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 사회 행태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조금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그 문재인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걱정했던 게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기조,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려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청년들의 청년 실업률 정말 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관련한 공공기관들의 뭐 채용 과정과도 좀 비슷한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청와대 결정이라면서 환경공단 이사장을 재공모했다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도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3면에서는 환경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훈처와 법무부에서도 정권 바뀌자마자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은 사표 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결국 사표를 내고 나갔다 이런 그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더 많은 신문들이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일단 자, 윤 대표님 지금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안 개입했느냐를 두고 검찰에서도 뭐 사실 조사를 한다고 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런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정도만 봤을 땐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우리 윤 대표님은? 과거와 뭐 민간이다, 공공기관이다 이 정도 네. 차이는 있죠.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에 대한 지원, 문화 체육 쪽의 지원을 아예 잘라버린 거잖아요. 네. 민간에 대한 지원 잘랐는데 이거는 이제 산하 공기업, 공단 뭐 이런 데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방법은 좀 비슷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지금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뭐하지 않느냐. 이게 처음엔 얘기가 나온 게 김태우 청와대 그 수사관이 그 이인걸 특검반장이 지시해서 네. 330군데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뭐 내보낼 사람 명단 리스트를 했다 네. 이건데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우리는 그런 DNA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 네네.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공기업에 공공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 자체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체는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거를 다 직권 남용이니 이걸로 처벌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테두리만 하면 되는데 내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뒷조사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든지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여기 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환경처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네. 청와대 쪽으로 지금 불이 옮겨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게 해봤자 국민들이 저는 안 믿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기업이라는 데 좀 국한됐다는 건 공기업은 이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행정력을 이제 동원해서 국가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또 인식을 좀 같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 정부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조금 뭐 불법적 아니면 위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종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블랙리스트다 혹은 네. 뭐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뭐 다 임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그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떻게 달랐는지 같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가지고 실제 임명될 수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좀 체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그 기관장에 뭐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갖고 접근하는 거는 네. 굉장히 그 전 정권의 그 여러 과오들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현 정부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특히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환경부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전 정책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기후 변화 등등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부야말로 현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에 놓여 있는 그 부처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둘러싼 인사에서는 긴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면서 살펴봐야지 단지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다 뭐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어쨌든 문제 제기들이 계속 이제 그 전 정부 정권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낙하산 인사와 같은 관행들 예. 이런 부분들을 고쳐가는 계기로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뭐 좀 더 이렇게 이 뭐 의혹 제기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살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관련해서 조선일보 3면은 청와대가 밝힌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다르고 숫자도 5명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은 검찰이 환경부 감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관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산하기관 감사는 적법한 감독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준 교수님도 이 청와대가 사실 이 문제가 좀 민감한 사안이라는 부분의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건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이 청와대로 번지니까 청와대로 번지는 걸 빨리 막기 위해서 여하튼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고 이거는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오명을 붙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국히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도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다르다고 또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표적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찍어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 혹은 그 당사자의 뭐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데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임원이 사퇴를 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감사를 하고 네. 또 그에 대해서 거부 시에는 고발도 하고 또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추궁하겠다라는 문건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작동을 했겠냐라는 것이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2017년 5월 달에 취임 선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청년 취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에 해당되는 국정 철학을 물론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임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또 네. 결과 역시도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더 됐던 것은 이 환경부의 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홍종호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4대강과 관련돼서 조사위원장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난 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12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1차에서 모두 다 이제 부결이 돼서 재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공모 사유에 대해서 본인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재공모의 사유가 과연 적절한 건지 그것이 또 의문이고요. 네. 또 1차로 상임 그 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에 응모하셨던 분이 결국 안 되셨는데 예. 그분이 상임 감사에 또 되셨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고요.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의 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되신 분께서도 역량평가에서 낙제점 받았다가 재평가 받아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에는 국민들은 사실 납득되기 어렵죠. 그리고 네. 블랙리스트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과감하게 이제는 결별을 해야 할 텐데 그 결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기사 보면서요.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검찰이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수사를 확대하고 하고 싶은 수사 다 할 수 있을까요? 조대진 변호사님, 전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 고발 사건에 예. 조금 검찰이 오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블랙리스트가 아닌 것을 블랙리스트화하는 프레임이 되게 지금 많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규모와 대상이 다르다고 달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규모와 대상이 다르면 그 실체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야당은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단어로 묶어서 지금 현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예. 사실상 업무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블랙리스트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생활기 성적 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 네. 그건 뭐 담임 선생님의 그 블랙리스트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민간인을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부분과 네.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를 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고발이 촉발된 게 김태우 수사관이 그 본인이 비위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폭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사항이 뭐 인사수석실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다루는 부분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전 정권에 있었던 것 같은 블랙리스트가 너네들도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부분은 아니고 네.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검찰도 너무 오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과 우리 조대진 변호사 의견이 좀 다른데 그건 이제 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또 유권자분들이 그게 얼마나 다르고 본질은 같은 건지 좀 파악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면 기사 가운데요.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동아일보 6면에서 소개한 기사입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이 돌아온다. 이 조대진 변호사가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좀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만 실렸습니다. 실제로 조대진 변호사는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처신에 관련된 부분을 여쭙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뭐 자세히 묻기는 어렵지만 가끔 통화는 하세요? 네네, 며칠 전에도 연락을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본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돌아와 오셔야 될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정권 중반기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좀 돌아와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윤 대표님, 이 문의 남자라고 이렇게 그 따옴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일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총선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의 그동안의 행보나 뭐 그동안에 보여왔던 뭐 전체적인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표님? 뭐 정치는 본인은 안 한다고는 하죠. 출마 네. 안 한다고 하는데 정치는 생명체잖아요, 유기체. 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뭐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때 같이 근무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네네. 때.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 광흥창 팀에서 같이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부탄에 갔을 때 그때도 같이 갔었잖아요. 굉장히 그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데 새 정부 들어와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해외로 떠돌잖아요. 네. 호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뉴질랜드 가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친인척들도 이제는 그만 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날도 추운데 이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겠죠. 돈도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생각은 없고 예. 오히려 들어와서 문 정부가 잘 되도록 많이 네.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가 네네. 물망에 좀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네. 너라도 별로 표시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싱크탱크 자기 뭐 공약이라든지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좀 보여주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년 총선 나가고 해서 또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정철 비서관은 아무래도 그 문 정권이 위기로 갈수록 네. 가치는 더 높아질 거다. 태평성대면은 아마 잊혀질 겁니다. 네. 앞으로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위기로 갈수록 아마 문 대통령의 복심이니까 그 위상은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자리도 안 맡겠다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새 일을 맡으면 뭐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권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정권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인사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복귀한다면 김민철 교수님은 어떤 여권 내에 권력 지도라 그래야 될까요? 권력 지도의 재편 같은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정부의 어떤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은 뭔가 좀 새로운 그림도 그리고 구상도 하게 되겠죠. 또 예. 시점이 뭐 묘하게 이제 총선과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 또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정권 후반기 이제 말기를 또 이제 준비하는 또 이후에 또 이제 정권 재창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인재 등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원들을 좀 재배치하는 그런 구상을 그리다 보면 결국 정치 지형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네. 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현재 판세를 1강 2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캠프에서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기의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황 캠프는 이제 대세론을 무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고 오세훈 후보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재진 교수님은 당내 소식에도 좀 정통하실 테니까 현재 판세 중앙일보가 기사 잘 쓴 겁니까? 1강 2중? 예,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세 분의 당대표 후보가 출마하셨을 때에는 사실은 양강 체제 내지는 예. 1강 1중 1약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조금 이제 우세하다고 봤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약할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 김진태 이제 의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이제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네. 이제 참여를 해서 사기를 복돋워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기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강 2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당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전당대 각 체육관에서 있는 현장 연설회 뿐만이 아니라 네. 현장 연설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걸 보고 있거나 또 이야기를 전원으로 해서 듣는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30%나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과연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약간은 좀 우세하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오세훈 전 시장께서 우리 두 분 사이에서 자기의 예. 입지, 특히 이제 수도권 대세론, 수도권에서의 확장론, 중도 확장론 이런 확장론을 주장을 하시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표심을 얻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황교안 측은 득표율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득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오세훈 후보 측은 이번 주말이 골든 크로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토론을 잘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네요. 당 대표 선거와는 별도로 신문에서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이 청년 몫의 최고위원 후보 김진교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김진교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 보시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까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출마했습니다. 저 월남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월남 폐왕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저 종북 유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자, 발언을 좀 보셨는데, 뭐 굉장히 격앙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자유한국당 내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저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의 목소리가 있고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당대표 선거 말고 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진교 후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김진교 후보를 알거나 이러지는 전혀 못할 것 모릅니다. 같습니다만 저런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카이스트도 나오셨고 상당히 훌륭한 재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실검에 오르시길래 무슨 발언을 했나 찾아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실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네티즌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혀 생소한 이름이 실검에 오르길래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최고위원에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의 정치적 지상을 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에 관련해서 졌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안타깝고 많이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다수의 보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하는 것은 당이 결집을 해서 여러 가지 당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지 태극기 부대를 재조직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보이지만 다시 태극기 부대 그리고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힘을 자꾸 얻으려는 그런 동력을 삼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황교안 후보가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선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자극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를 뭐 그 여러 가지 흥행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보수가 바라는 대다수의 보수가 바라는 그 시각에서는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향신문 6면에서 한국당 왜 2%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나라는 기사를 썼고요. 세계일보 6면에선 전당대회에 휩쓴 태극기 부대 황교안은 방패막이가 될 거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김준규 후보가 이렇게 강성 발언을 내세워서 어필을 자꾸 하는 것도 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사실 전체 유권자에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전당대회 행사장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태극기 세력에 이렇게 좀 정말 밖에서 봤을 땐 휘둘리는 정도의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운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데 예. 3월 주총 때 시즌 되면은 예. 총회꾼이라고 있어요. 총회꾼. 네. 주식 몇 주 안 갖고 주주총회를 완전히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총회꾼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태극기 부대가 어떻게 보면은 2%밖에 안 되는데 네. 총회꾼 분위기가 된 거 아니냐. 그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씹김굿이잖아요. 씹김굿. 네. 그 세상 떠난 사람들의 원혼을 씻어주고 좋은 데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씹김굿이 돼야 되는데 이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지금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족쇄가 돼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에 저는 3대 악재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미국, 북한, 베트남 네, 회담. 네. 그리고 하나는 5.18 발언. 네. 또 하나는 이 태극기 부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 네, 네. 그 세 개가 있다고 보는데 북미 회담이야. 그거 국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하지만은 지금 5.18하고 그 태극기 부대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스스로 자초한 그렇죠. 과거 지향적인 이런 퇴행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김준경 최고위원 후보도
보면 두 가지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젊은 청년이 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중진 원로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진을 새로 뽑은 사람을 저런 청년들을 영입했냐 말이죠. 네. 저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예. 그래서 김준경 후보 개인적으로도 좀 왜 인생에 불쌍한 게 네 가지가 있다잖아요. 소년 출세, 네. 청년 정치, 중년 상처, 노년 무전. 네. 청년 정치 잘못되면은 예. 이 개인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하고 당해도 불행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젊은 사람의 패기냐 아니면 망동이냐 뭐 이런 것들의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패기냐 망동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사 중에 좀 살펴볼게요.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왜냐? 원래는 그 선두 후보에 대한 견제나 검증 같은 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태극기 부대에 매몰돼 갖고 그런 검증 없이 그냥 김진태 후보에만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는 지금 다크호스죠. 김진태 후보에만 좀 관심을 쏠리면서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을 오히려 돕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거든요.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량도 보면 선두 후보는 황교안 후보인데 김진태 후보 검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세계일보가 분석한 대로 전체 판세에는 황교안 후보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은철 교수님? 네, 그런 효과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탄핵이 타당했느냐, 뭐 태극기 집회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이제 태도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이 태극기 부대에 어떤 뭐 공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김진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을 표출하는 데 집중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선두주자로서 이제 황교안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네. 아까 뭐 김준규 후보 청년 후보도 굉장히 이제 뭐 극렬한 그런 이제 유세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 정치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런 이제 극렬 부대들이 뭐 이렇게 판을 좌우해 오지 않은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용한 다수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정치 기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또 이 크게 뭐 태극기 휘둘린다 뭐 한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황교안 후보의 뭐 검증 효과 이거를 이제 무마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굳이 이제 그렇게 꼭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김준규 후보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실검 1위 뉴스는 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걸 또 안 보게 되면 뉴스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상관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실검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포털이나 이런 데서 실검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어떤 여론을 계속 또 강화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충분히 걱정되는 있죠. 부분도 그게 이제 있습니다. 편향을 동원하는 네. 방식인데요. 그래서 팔북도 인기 좋아요 해갖고 인기 뉴스를 중심으로 자꾸 올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그 언론 전문가들 통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6일 남았는데 이재진 교수님은 그럼 이제 6일 남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에 막말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은 김준교 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저희들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청년 당원들이 잘 되어야 예. 그 당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염려스러운 눈초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준교 후보가 또 본인이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 표현을 했고요. 사실 정치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막말 논란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네. 구태 논란이라든지 뭐 근현 논란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선배 정치인들도 사실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네. 앞으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과 비전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과연 저 건전한 야당 그리고 여당을 견제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처해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죠. 뭐 산업 네. 문제, 노사 문제, 미래의 먹거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제안해내고 그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청년 최고위원들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위원이 사실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뭐 몇 천만 원씩 돈을 내고 출마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고요.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예.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정말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서 미래의 청년 세대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청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관련한 소식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기사 역시 좀 화제가 됐던 기사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관련 소송 소식인데요. 땅콩 회항 이후에 상습적으로 남편을 폭행했다 해서 남편이 고소를 했고 반대로 또 한국일보 13면을 보면 조현아 부사장이 아이들 밥 빨리 안 먹는다고 수저를 던지면서 폭언을 했다 이런 그 주장이 실려갖고 두 사람의 사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내용인데 뭐 진실이 뭔지는 두 사람만이 정확히 잘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남 탓 공방을 통해서 나의 뭐 귀책 사유를 줄인다거나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고도의 뭐 법리적 접근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은 혹시 이혼 관련 소송도 좀 하시죠? 네, 이혼 관련 소송 뭐 많이 하는데요. 뭐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남탓 공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유책 사유를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의 그 시각을 보면 두 사람이 두 가지의 소설을 써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설 써온다고 생각하나요?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지금 고소를 한 부분은 특수상해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소리를 지르거나 뭐 목을 졸랐다, 폭행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 부분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예전에 조현아 그 부사장과 관련해서는 이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그 이명희 그 이사장의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재판부가 조현아 부사장의 남편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남녀 문제는 남녀 두 사람 외에는 뭐 그 깊은 속사정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남녀 관계에는 정말 우주 삼라만상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과정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재벌가의 따님이고 또 부사장을 맡고 있었고 또 남편분도 의사 선생님이셨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우리 사회면에 안 나오면 좋겠지만 뭐 사회가 계속 뭐 각박하고 변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 접하지는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네, 뭐 사회 지도층이라도 똑같이 예. 뭐 가정 생활이 그 부부 관계는 더 똑같은 거죠. 예. 제가 아는 어느 재벌 총수, 국내 국제 총수도 예. 그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네. 그 부인한테 상당히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로 이 뺨을 많이 맞았다고 할 정도로 네. 거기도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한데 특히 한진가는 워낙 지금 유명하잖아요. 네. 그 뭐 어머니부터
또 여동생하고 관계가 예. 그동안에 이번에도 육성 테이프 음성 나온 거 보니까 그 음성 거의 들으면 뭐, 사실 예. 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옛날에 한진그룹 다니던 사람들이 얘기는 들었어요. 예. 거의 뭐 악을 바쳐서 그 소리만 한번 들으면 거의 정신을 잃는다고 할 정도인데 네. 이번에도 그 정도로 좀 심각했구나 했고 또 남편인 집안도 의사 집안이거든요. 네. 성유가 그 집안도 괜찮은 집안인데 이렇게 소송까지 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물어보니까 양육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모계 쪽은 도저히 애를 맡겨둘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되니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아들, 예. 남편이 하는데 재벌가에서 여태까지 양육권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삼성가의 이재용, 이부진, 뭐 신세계 저 고현정, 정용진. 네. 그런 경우도 자식은 꼭 재벌가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양육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육권을 놓고서 이렇게 시비를 벌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이렇게 계속 나쁜 모습만 보이면 안 되겠죠.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로 두 분의 갈등도 좀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월 27일,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시기가 계속 가까이 오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은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비핵화는 어디 갔지? 비핵화하겠다고 만난다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I'm in no particular rush, so we're in no rush. No rush whatsoever. But I'm in no rush.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d President Moon and I discussed, I think, probably every aspect of the meeting. It was a good conversation.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I'm not in a rush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급한 게 아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만큼 중요하고 급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하니까 우리가 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걸 기대값을 일부러 좀 낮추기 위해서 뭐 고도의 정치적 발언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김균철 교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예, 뭐 일단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 기대도 좀 낮춰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압박을 좀 하면서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의도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일 자체가 사실 뭐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네. 이제 체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거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문제의 성격,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의 성격을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예견된 과정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다 이러한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들이 이제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비핵화 혹은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전망들을 계속 키워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조망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핵화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말 완전한 비핵화냐라는 것도 그 협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걱정하는 것 미국이 ICBM 폐기만 좀 집중하고 북한의 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용인하는
어정쩡한 비핵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재진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포석을 쓰고 있는 거지요. 미국 현지 내에서의 여론에 대한 동향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 논의가 진행이 됐을 때 본인은 부담을 적게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내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완벽하게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사실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체계가 구축이 되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전적 기조는 빅딜보다는 스몰딜의 얘기가 나오고 예. 또 그 스몰딜에 의해서 경협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오히려 비핵화하고는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 경제적인 당근만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그 부담이 온전히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가발을 해서 이번에 정부도 또 북미 간의 이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일보 3면이 비핵화 빅딜을 위해서 남북 경협이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 거죠. 남북 경협을 앞세워서 비핵화 빅딜을 살려내겠다. 그런데 그거에 필요한 비용이 일단 뭐 대략 추산만 해도 한 103조 원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살리기 위해서 남북이 경협을 좀 확대하는 거 이거는 북한이 사실 많이 바라는 모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엊그제 발언들이 되게 그 촉진을 시킬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 완화를 본인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라도 돌파구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수로에 배부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핵화는 뭐 물 건너 갔고 이번에도 뭐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빅딜이나 스몰딜 이런 그 빅 스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딜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협에 관련된 부분에 협조를 한다든지 비용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로 유효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응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남북 경협 비용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통일 비용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접경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뭐 개발 규제 같은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푸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앞두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협 카드를 얘기했잖아요. 예.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철도, 도로 지원할 용의가 돼 있다. 네. 한 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보증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서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음에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할 때 보여줄 카드를 미리 보여줬다는 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북미 회담의 추동을 경협 이 카드로 좀 지원해 주겠다. 네. 뭐 이런 뭐 좋은 뜻도 있고 어차피 쓸 돈이니까 네. 좀 나쁘게 본다면은 103조가 너무 큰 돈인데 그 국민 동의를 얻었느냐. 네. 그리고 우리 카드가 경협 카드잖아요. 예. 우리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준 거 아니냐. 북한을 이제 끌어오는데. 국제사회로 끌어내리는데 근데 우리 네. 카드를 지금 북한은 뭐를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카드를 먼저 보여준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은 유럽도 그렇고 다 대북 제재 한 목소리를 네. 하는데 우리가 제재 해제를 또 총대를 메고 또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저 건에 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좀 평화하기가 좀 이르다. 네. 다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북한 미국의 그 비핵화 회담이 지금 상당히 좀 난관에 처한 거는 또 사실인 것 같다. 네. 지금쯤이면은 비건하고 김영철 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거는 실무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한테 지금 모든 공이 좀 몰려가는 거거든요. 네. 또 트럼프는 또
5차례나 기대를 좀 낮추는 말을 네. 또 계속 해왔고 저는 아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는 다양한 세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막힌 사진들이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공짜 헤어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 속 두 사람, 뭔가 익숙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도널드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이발소에서 두 정상의 헤어스타일을 무료로 이발해주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는데요.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패션 제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유명 브랜드 가게 앞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꽃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제 패션 제왕이라고 불리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있을 밀라노 패션위크를 준비해왔던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한편 애묘가였던 라거펠트가 자신의 고양이에게 유산을 상속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전 라거펠트가 자신의 죽은 후에도 자신의 고양이가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거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라거펠트의 유산은 2,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올감입니다.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의 모습입니다. 모델이 후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옷에 달린 끈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올가미 모양의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요. 마치 자살이란 단어를 연상케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 명품 브랜드 CEO와 디자이너는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다른 브랜드에서도 인종차별 패션을 선보여 패션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패션계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디자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투어입니다. 아래쪽에 펭귄들이 보입니다. 그 위에 나무다리 위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펭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하는 걸 에코투어라고 하는데요. 이 에코투어가 펭귄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기술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펭귄들은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자연 그대로를 바라보자 이런 취지의 에코투어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갈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6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그동안 강북 지역은 사실 대중교통이 강남 지역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많았죠. 그래서 청량리와 목동 등 10개 노선을 확충하는데 이게 대부분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강북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지하철과 경전철, 이런 철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강남이 왜 살기 좋았냐고 한다면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교통망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 이렇게 더 많은 교통망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밖에 없겠죠, 윤영걸 대표님. 예, 박원순 시장이 또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네. 지난 여름에 옥탑방 체험한다면서 예. 강북 삼양동 가서 한참 더운데 삼복도위에 살았잖아요. 네. 삼양동에서 나오자마자 발표를 했어요. 예. 용산하고 여의도를 국제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네. 그때부터 부동산이 상당히 그때 요동을 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때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강북 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상당히 강화해서 청량리 목동에 뭐 10개 노선을 하고 광북 횡단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요. 뭐 일단은 뭐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 균형 개발하고 좀 비슷한 대잡입니다. 네. 우리가 수요는 서울에 많은데 균형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방에 많이 공항이나 SOC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서울도 어떻게 보면 수요는 지금 강남에 많은데 균형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강북에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또 필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부선 출발하는 한남대교부터 저 내려가는 거 양재 고속도로 IC까지. 엄청나게 막히고
지하철 중에 제일 막히는 게 지금 2호선이거든요. 네. 2호선 강남 통과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균형 개발을 해서 한다. 뭐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강북의 근무 여건이나 주거 여건이 좋아진다면 강북에 조금 더 많은 직장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국민일보 12면에 다룬 기사는요. GTX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GTX는 아주 깊은 지하, 그러니까 그걸 심도라고 하는데 심도에 건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밑도 이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GTX를 건설하는데 암초로 등장한 지하권이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땅 몇 미터 정도까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김 교수님? 예, 지금 40m까지 이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 또 그 보상도 이제 그 깊이에 따라 좀 달리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에서 40m는 이제 0.5에서 0.2%. 예. 예, 그래서 이제 40m보다 좀 깊으면 이제 0.2% 이하로 이제 보상을 네.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재산권을 점점 깊어질수록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예. GTX는 50m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이제 쉽지 않은 현재 설계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이제 보상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비도 있고 뭐 논란도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이 GTS가 잘 개설이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GTX가 신도시, 이제 서울에서 새로 생긴 3기 신도시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되면 지방 3기 신도시는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피해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경향신문 1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삼국지 영웅 조조 무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자가 출토됐다는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삼국지 영웅 조조는 혹시 이재진 교수님 몇 년도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뭐 죽은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략 모르겠습니다. 서기 200 몇 년도에 죽은 걸로 우리가 220년. 네, 220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2000년 가까운 백자가 출토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조조 무덤에서 출토가 됐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그 백자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 백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 언론에서 3세기 부장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도 좀 있는 사실 것 우리 같아요. 백자 청자는 우리가 예. 기술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또 가장 자랑스럽게 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오래된 것인지 또 조조 무덤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조조 시대에 조조와 관련된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자기 문화와 관련돼서 한국도 그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한번 경쟁을 해본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발굴 기술만 더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뭐 훨씬 이전의 백자들도 또 그 발굴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진격의 SK 재계 2위가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그동안 SK는 뭐 재계 한 3, 4위권으로 평가됐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금 부진한 사이에 SK가 하이닉스의 선전을 바탕으로 해서요. 삼성에 이어서 재계 2위 자리까지 등극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기회는 균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또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구호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었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그런 면에서 큰 실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